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뉴스 와이드는 이번 주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닌 탄핵에 무게를 두고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분 뒤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요. 내란 혐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죠. 그런데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지당하면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오늘 오후 김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린 기자, 김 전 장관이 구속됐는데 현재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12.3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는데요. 영장 발부 직전 구치소에 있던 김 전 장관이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을 불러 장시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특수전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사흘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해온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포고령 작성 등을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수사가 다가오는 만큼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만큼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전정인 기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지금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이곳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있는 민원실에 도착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아직 경내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과 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며 5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돼 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은 할 수 없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군사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 심판을 받는 쪽으로 정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이 따로 있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여권 일각에서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 역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강제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세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현주 전 국회의원, 김유정 전 의원, 안지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지금 수사 상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 저희가 대통령실 연결해서 대통령실 앞에 압수수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님. 예. 글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평소 저희가 봐왔던 경찰의 압수수색 네네. 그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같은 어떤 특정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하면서 좀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데요. 예. 책임자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해당 법조항 자체가 사실 우리 입법자가 이러한 상황까지는 대비를 못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해당 법조항은 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국가기밀기관의 어떤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려 했을 때 그런 조치에 대한 어떤 제한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책임자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달아놓은 것인데 예. 지금과 같은 상황을 사실 예정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 조항을 핑계로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5시간 넘게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5시간이라는 시간은 상당한 긴 시간이거든요. 예. 그 안에서 사실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밀행성과 긴급성입니다. 근데 그 요건 자체를 다 형용화시키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뭐 이미 제출 방식이 했다. 그거를 지금 사실은 머릿속에 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때와는 상황이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냥 비단 국정농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태는 사실 내란이고 혐의 자체는 예. 내란이고 그 수계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생각으로 지금 이제 응대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지금 약간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현행 법상으로는 어쨌든 책임자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책임자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결여된 채 계속해서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일단은 그 압수 대상의 객체가 된 대통령실 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대국민 사고가 아직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부터 일단은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수사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지금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서 경내에는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현준 예전의 사례들을 보면 예전에 청와대였죠.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때는 이런 광경이 자주 펼쳐졌었어요. 네, 그 민원실 앞에서 대치를 하면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받았죠. 받아오는 네. 경우였어요. 네. 근데 아까 변호사님은 좀 이번 상황은 다르다. 네. 민현님 어떻게 보세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그 당시에는 사실은 시를 되게 촉박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뭐랄까요 위험을 느낀다. 그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금 불안과 위험을 느낀다라기보다는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약간 자존심도 상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었고 물론 지금은 해제되고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일어났던 장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회의들이 있었고 그 전후로 어떤 상황들이 진행됐는지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을 전격적으로 청와대든 대통령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료들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대통령실이 협조를 해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통령에 관련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카더라 통신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까지 있고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의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의지는 있죠. 저희들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내란 수계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네, 긴급 체포 지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아니 있습니다. 말을 어렵게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예,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 의원님, 이러다 보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 의지 강하다고 얘기하고 수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예상. 그러니까 탄핵안 처리와 별개로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그냥 액면 그대로 100번 양보해서 좋은 그 모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신뢰의 문제가 있고요. 특히 검찰의 경우에 예. 직전에 명품백이나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검찰이 이를테면 내란죄에 대해서 우리 수사권이 없다라고 계엄 직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태세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고지고대로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경찰할 것이 다 나서는데 수사의 효율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 이제 그 상설특검 통과됐잖아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특검으로 이제 좀 그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좀 꾸려져 가지고 일어날 필요가 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법원에서 이를테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 이제 인용을 해서 구속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우리 내란 수사권 없다라고 민기적거렸어요. 예. 초반에. 그러다가 갑자기 직권남용 등으로 우리 할 수 있다, 뭐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 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장은 또 약간 뉘앙스 다른 얘기 하거든요. 검찰은 그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번에 그 구속영장을 인용을 하면서 검찰에 수사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예. 그 판사님은. 그런 취지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 재판하다가 만약에 공소 뭐 무효되거나 기각되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분의 판단에 의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통령이 12월 7일 아침에 1분 50초짜리 무슨 대국민 담화 내면서 절박해서 계엄을 했다는 얘기하고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 관련해가지고 저렇게 몇 시간째 대치하는 것은 예. 조금도 송구하거나 죄송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전히 그 담화문 이전에 들려왔던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그 입장에서 한치도 저는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압수수색 적극 협조해서 12월 3일 밤에 계엄 선포하고 나서 이후에 뭐 해제되고 나서도 합참 지하 벙커도 가고 여러 가지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그러면 경호처도 그거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동선을 아니까 경호를 했을 텐데 그래서 경호처 압수수색도 필요하고 대통령실의 자료도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지금 대치할 일인가. 이거는 박근혜 정권 때하고는 뭐 너무나 사건 자체가 다른 사건이고 행안부 차관도 지금 장관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내란 수계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비협조적인 것은 정말 국민의 알겠습니다. 공분을 더 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안재성 변호사님, 앞으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다음 수사가 무엇이냐 어떻게 예상을 해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방금 의원께서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다음 행보를 논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계엄 자체가 사실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짓밟고 이루어졌지만은 그에 대한 어떤 수사와 원상 회복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정한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이 부분은 추후에 지금 사실 되게 정말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쌓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추후에 위법 수사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하고 그에 인해서 채집된 증거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증거들은 사실은 나중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대에 섰을 때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이것은 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였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예. 위법 수집 증거로서 이제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 그때는 막을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금은 돌아갈 수 있을지언정 예. 적법한 수사기관을 갖고 있는 절차를 사람이 갖춰가지고. 누구인지를 확인을 시키고 법원으로부터든 아니면 어디 다른 기관으로부터든 어쨌든 수사권이 누구한테 분명히 하고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상설특검이 지금 또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의견이 없을 거거든요. 예. 상설특검 빨리 일어나 해서 수사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예. 일단은 수사기관, 주재기관이 좀 정해지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로드맵이 쭉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너무 각 기관마다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사의 순서가 없어요.
뭐 대통령부터 체포해야 된다라는 기관도 있고 뭐 보여주기식 수사를 또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수사는 이제 좀 미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컨트롤 타워를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컨트롤 타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로드맵을 빨리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3일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두 가지입니다. 국무회의가 열렸었고 특전사령관을 비롯해서 군인들이 움직였었죠. 먼저요. 지금 국회에서요.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요. 한덕수 총리가 사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십시오. 허리를 굽혀 사죄하십시오.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총리의 사과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 영상까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100배 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김문수 장관을 빼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민변 이런 게 펼쳐진 이유가 계엄을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의결에 대한 이제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국무위원들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계엄령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국무회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느냐, 국무회의가 개최됐었느냐, 그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몇 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사실 국무위원들이 그 이후에 정확히 솔직히 말을 안 했어요. 끝끝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국무위원들이 몇 명이 있는 바람에 사실 여론에서도 혼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무회의가 개최가 됐었고 정족수 됐었고요. 통과한 것으로 어쨌든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물론 모든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그 반대하고 계엄령이 발표되는 그 상황, 그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 시간 동안에 왜 국무위원들이 마지막까지 더 막지 못했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무위원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고 사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이 지금의 더 큰 문매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서영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오히려 역풍을 맞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고 전문성을 가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군기잡기 하느냐라고 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큰 비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은 국무위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표를 의사를 물론 사표는 지금 다 낸 상황이지만 대부분 낸 상황이지만 그거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다했느냐는 논란은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국회 국무위원들은 또 여기에 동조했느냐 방조했느냐라는 책임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국무위원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책임을 갖고 있느냐는 거는 조금 더 조사를 시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은 국가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맞지만 예.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 변호사님, 이 오늘 그 현안 질의 과정에서 그 통상의 국무회의 절차를 지켰느냐, 예.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 네. 여기서 절차적 흠결이 나온다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절차적 위법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국무회의를 거쳐가 아닙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이 들리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국무회의가 과연 열리긴 했던 걸까라는 의문을 계속해서 자아내고 있거든요. 예. 사실 해당 그 어떤 그 특정 장소에 국무위원들이 몇 명이 좀 순차적으로 소집이 됐던 것까지는 이제 다툼 없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소집된 인원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고 국무회의를 자 열겠습니다 하고 이제 선포가 되고 의결을 거쳤는지 사실 그 예.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절차가 과연 없었다고 한다면 즉 개의와 의결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있을지 사실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또요. 할 그런데요. 얘기 있으세요? 예, 그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이제 국무위원들 정족수에 비춰봤을 때 11명이면 개의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의결이 아니고 심의가 요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결은 필요 없고 일단 정족수 맞춰줘서 개의하면 심의를 거쳐서 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리 이하 장관들이 다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영교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총리가 먼저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는 게 저는 옳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2명 정도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예. 사직이 된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얘기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나왔던 얘기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조금 얘기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단순히 그냥 반대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등 이런 후문들이 전해집니다만은 그 누구도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발언록 자체가 지금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말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직을 걸더라도 내 목숨 걸고 내가 맞겠다라고 하는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 불행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단 한 명도 없느냐. 내 직을 걸겠다. 목숨을 예. 걸고 맞겠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워낙 안 강해서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예. 와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저희가 앞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전해드렸었는데 그거는 내란죄 혐의를 두고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는 조금 다른 논의, 다른 주장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25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좀 4억 5천만 들어봅시다. 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보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고성이 나오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극소수일 거라 생각해요. 제가 네. 뭐 지금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과 다 얘기해 본 건 아니고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랑 발언들을 보면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 다 개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소관계랑 개인적인 의리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아니면 계엄 이후의 그 국면에서 굉장히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지역구 주민들뿐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 어떤 건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이번 계엄령 사태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예. 그분들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이나 정치적 행위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이 있지는 않았고요. 국회에 군대가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지금 말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과의 여론과도 저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뒷부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대답을 할 테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는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거기서 한번 법리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좀 짚고 가려고 하는데 안준선 변호사님. 예. 내란죄가 성립하는 요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부 보수 진영에서 네. 과연 폭동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뭐 자유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까지 뭐 제가 뭐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 폭동이라고 하는 구성 요건의 해석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이 사건과 같이 우리 사건과 같이 군인들이 집단을 이뤄서 다중을 이뤄서 총기를 휴대해서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예.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사실관계를 폭동으로 이제 평가하지 않을 수는 당연히 없다라고 저는 법률가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란죄 구성 요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막 분분해지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이 지적했던 뭐 고도의 통치행위다라는 생각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예. 다만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떤 정치 행위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사실은 정치행위라는 것도 어쨌든 행위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예.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명백하게 지금 현행 헌법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범죄행위로 받아들여져야지 그것을 정치행위로 평가하고 이제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하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젯밤에 국방위에서요 비상계엄이 있었던 당일 구체적인 정황들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특전사령관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의 실제 알았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종 임무 받은 것이 12월 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알게 됐습니까?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화하면서 알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한번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그 비상계엄 그 중간에 그런 분들이 보고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의심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안에 정적수가 대통령이 파악하기가 군에서 제한됐고 원래 그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는 제가 그때 폭로했던 문건에 없던 것이 하나 더 발견이 됐는데요. 이 병원 시설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병원 시설을 왜 확보를 했겠느냐 생각하면 미리 대량의 살상이 발생한다. 작전을 전개할 때. 김유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계엄이 해제되고 다음 날 국회에서 국방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TV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금박하게 소수의 사람만 알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어젯밤에 나온 특전사령관의 얘기는 이틀 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맞다면요? 네.
그러니까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증언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틀 전에 이제 이 특전사령관은 알았다는 것이고 예. 다들 그 비상 대기도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대통령이 12월 1일, 2일 날 뭘 했었죠? 공주 산성시장 가가지고 DJ 하면서 여러분 저 믿으시죠? 양극화 해법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백종원 1000명 만들겠다 이런 얘기 했다고요. 그래놓고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놓고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민기적거리고 유상현 의원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정말 이 계엄, 내란, 이 사태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광기다, 망상이다, 이성상실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념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불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보도들을 보면 평소에도 확 계엄이나 해버릴까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예. 게다가 여름에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보도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무능하고 무모한 이 대통령이 이것도 이렇게 제대로 준비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한편 정말 가슴을 쓸어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고도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구나. 그런데 여러 가지가 겹쳐서 결국에는 실패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처음에 했던 얘기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박한수 계엄사령관도 전 계엄사령관도 본인은 TV 보고 알았다고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관계자들이 말 맞추려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날 4시에 김용현 전 장관하고 둘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씩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 만약에 정말 이 계엄이 그대로 성공을 했더라면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을까요? 개선 장군처럼 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쓸어버려. 문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 끌어내도 아닙니다. 끄집어내 의원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특전사령관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말 내란 수계라는 것을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의 영장 청구에 영장에 적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국민의 의원들도 딴 소리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문제는 뭐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진실에 관한 문제이고 고민을 1초 1분도 망설일 필요가 없는 사건이니까 예. 이번 토요일 날 반드시 탄핵에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 부분만 한번 짚고 좀 수사 내용을 가볼게요. 안 변호사님. 지금 직접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전사령관은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언론에 나온 얘기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해명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이 나중에 재판이나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 내란이라고 하는 그 구성 요건을 지금 충족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국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상계엄도 계엄이지만 그 계엄의 일환으로 국회에 진입했던 행위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그중에서 사실 가장 죄질이 안 좋은 행위는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국회가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즉 이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의결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실 위법성이 큰 행위로 평가를 받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 지시자가 물론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직접 지시자가 윤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정말 핵심 증언이고요. 추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 사건 법률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죄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방금 그 사령관의 어떤 진술은 중요 증거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근데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계엄 사태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가 김 전 장관이죠. 여기서요. 글쎄요. 안 변호사님, 구속영장을 보니까 네네.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법률적 용어라 저희가 CG가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 중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위에 있다고 일단은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직위로 보더라도 당연히 위에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제 위계별로 처벌 수위를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우두머리, 수괴를 일단 제일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그 바로 밑에 방금 말씀하셨던 중요 임무 종사자라 그래서 이제 지휘자급을 이제 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단순 가담자들을 이제 제일 이제 경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김경현 이제 전 장관의 경우에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일단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모를 했다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지휘 자체를 영장 청구에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컨대 적어도 그 중요 임무 종사자거나 당연히 그 위에 급으로 생각을 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두머리라는 게 법률 용어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괴라고 돼 있습니까? 뭐 우두머리가 사실 뭐 저도 뭐 검토는 필요하겠지만은 예. 순 한글 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판례도 좀 쓰이고 있는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판례도 나오는 예, 예. 말이긴 하고요. 예, 예. 일단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현님, 이게 아까 저희가 뭐 앞서 잠깐 짚긴 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불행한 사태가 있었지만 김용원 전 장관한테 지난주 목요일쯤인가요? 김용원 장관이 그 사표 수리가 된 다음에 예. 면직 처리가 된 다음에 아마 잠적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출국 금지 요청을 한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김용원 전 장관이 한 언론사랑 뭐 문자 인터뷰에서 예, 그랬죠. 인터뷰를 하면서 나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쭉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했던 기사 인터뷰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예. 이제 그렇다면 본인이 어쨌든 제가 그때 기사를 보고 결국에는 대통령에게로 모든 다 선이 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김용원 전 장관도 본인이 직접 실행은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고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걸 강조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구속영장 적부심사에 참석은 안 했죠. 어차피 자기는 구속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법률 조언을 받았을 때. 예.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본인의 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를 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 같고 차마 자신의 입으로 그때 했던 인터뷰가 많이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자라는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은 대국민적으로는 사과를 했어요. 뭐 부하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는 사과가 아니다라고는 톤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대국민적으로는 사과를 유감 표명을 했는데 정말 국민께 사죄하고 싶다면 이 관련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수사받고 조사받고 그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것만이 사실은 김용현 장관이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요즘 같은 날은 하루에도 거의 수백 건의 뉴스가 쏟아질 정도로 상황이 급변을 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만 되더라도 김윤정 의원님. 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긴급체포, 동시에 긴급체포됐다는 게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사실 두 사람은 경찰 수뇌부잖아요. 핵심 두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찰이 뭐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조직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뇌부의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를테면 경찰 전체가 욕먹고 무너지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한편에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그보다 먼저는 정말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는 은폐나 무슨 미봉책으로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다 공감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출국 금지도 있었습니다만은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지금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것도 저는 사상 초유의 일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렇겠죠.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거론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의 지휘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이 계엄 선포하고 내란죄 이 상황에서도 인사를 한 3건 정도 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사직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국방장관 사직서 받아들였고 진실화해위원장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저는 뭐 경찰, 검찰 나서서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군 통수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순간에 뭐 경제, 외교 다 엉망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살겠다고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것도 저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투전사령관 포함해서 이 계엄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실패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절대 면할 수 없다. 다만 한 사람, 지금 대통령만이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나 못 물러나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어의 그 지점에서 여전히 머무르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서 대통령실 우리 전정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여권 일각에서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윤 대통령 역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해드렸어요. 이게요. 정치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하야가 있고 탄핵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 쪽에 무게를 두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걸 선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야를 한다는 의미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내가 잘못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걸 의미하고요. 예.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일단 현재 가서 탄핵이 예. 소추가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법적인 다툼을 한번 해보겠다, 헌재 판결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언급했지만 내란 국가 위기 사태였다, 비상 사태였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만큼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민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가 됐고 나라가 혼란스럽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지를 헌재에서 법적 정치적인 판단을 받겠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 내부에서 특히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논의들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하야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셈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셈법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참 적절하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요. 예. 탄핵으로 갈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여권으로서는 좀 걸리는 경향이 있죠. 180일 이내에 결정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2달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예. 어쨌든 내년 초봄까지는 대선을 위한 준비 기간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하야가 되면 바로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내년 초에 대선이 이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이 다른 것인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하야를 통해서 대통령의 뭐랄까요? 너무 극적인 반전 없이 부드럽게 이 일이 처리되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 대선이라는 변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몇몇 여권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뭐 다 떠나서 지금 상황은 국민들의 명령은 하루라도 우리는 불안하다, 위험하다 그걸 느끼시는 것 같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번 뭐 오늘이었다가 내일로 민주당이 다시 탄핵소추 발의안을 미룬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번 토요일 날 어떻게 결정될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잘 따라서 결정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민현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론 얘기하면서 2, 3월 퇴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저런 기류라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조기 퇴진론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다.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 타임라인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같아요. 약간의 뭐랄까요, 지도력도 잘 안 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한 명 한 명 오늘도 기자회견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뭐 지도부와 상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혼란스러울수록 한 가지만 보고 원칙만
생각하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스케줄을 어떻게든지 조율해서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스케줄로 가겠다고 한들 그 방향대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예. 여기서 안지선 변호사님, 예. 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변호인단을 꾸린다. 그런데 그 면면이나 경력들을 보면은 그 헌재 심판을 혹시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실질적으로 헌재를 가게 된다면 법리 다툼이 그렇게 치열하게 벌어질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뭐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하는 어떤 이슈 자체는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법률가인 저조차도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이것저것 찾아내서 수면 위로 떠올려서 끌어낸다고 한다면 뭐 쟁점을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다만 사실은 그렇게 아무리 좀 쟁점을 뭐 부각화시키고 이른바 뭐 모색적 변론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이제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 6명 중에 1명이라도 좀 다른 의견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결과를 또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계속해서 불안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은 사실은 저도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단은 지금 물은 엎질러진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라가 오죽하면 북한도 지금 저희 나라 우리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더 지금 이어지는 것은 사실 너무나 망신적이고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속한 해결 그것은 바로 아마 하야가 답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사실 김유정 의원께서 방금 전에 탄핵이 답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왜냐하면 하야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일리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전혀 하야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그만두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의총해가지고 만든 게 뭐 전국 안정 TF인지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입장이 2, 3월 하야, 4, 5월 대선 이런 얘기를 내놔요. 그런데 물러납니까? 그때 가서 나 못 나가, 못 물러나라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온 또 황당한 이야기가 물러나겠다라는 각서를 받겠다. 예. 문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몽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물러날 사람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들어온 속보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한다는 겁니다. 경찰, 공수처, 국방부. 그럼 안 변호사님, 저기에 경찰, 공수처, 국방부라고 하면 군 검찰을 얘기하는 예, 걸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검찰은 빠졌네요. 검찰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권이 없던 걸 좀 어떻게 좀 법리 해석을 통해서 끌어오려고 하는 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예. 검찰은 지금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일단은 지금 경찰이 보여준 행보도 사실 경찰에서 수사권을 가져가려 할 때 제일 조금 저하됐던 부분들이 경찰의 수뇌부 쪽으로 칼을 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가능하겠냐라고 했는데 그 우려를 불식을 시켰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과 그다음에 원래 고유의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공수처. 그리고 어쨌든 군사 문제가 많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방부, 군검찰이 지금 아마 합동해서 수사본부가 차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지금 하던 일단은 초동 수사까지는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 지금 뭐 소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렇게 그냥 갑자기 뭐 놔버릴 수는 없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 위법 수사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첩하는 쪽으로 관할권이 있는 쪽으로 예. 자연스럽게 이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이 또 어떻게 될지 네네.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예, 세 분과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뒤에요 본격적으로 탄핵안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난 표결 때에도 소신이 있는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함께 공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를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민주당이요,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죠.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오늘 윤 탄핵소추안 재발의하고요. 그리고 12일에 보고하고 14일 토요일 5시 표결로 정해졌습니다. 표결 시간, 본회의 시간은 이제 5시입니다. 지난주하고 동일하죠. 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한 주 전하고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그래서 일단은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 뭐 조건을 달긴 했지만 찬성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그때보다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1차 이 표결에 불참하는 바람에 상당히 후폭풍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면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심리적 압박이요? 왜냐하면 계속 전화기가 워낙 많은 전화가 몰려오니까 전화기도 꺼두고, 그리고 지역구 행사도 전혀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 지금 크게 상황 변화가 생긴 게, 어쨌든 그 12월 7일 표결하는 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당과 정부의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고 해서 그때 보면 1차 우리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당이 일임했기 때문에 그럼 탄핵 반대를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게 맞다는 그런 당론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뭐 내년 2월 또는 3월 달에 퇴진을 하고 4월, 5월에 대선 치른 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상 우회적으로나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이제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마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직무 배제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이 불가능하게 되면 결국 직무 정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12월 이번 주 아마 10일, 14일 아마 투표에는 상당수 많은 아마 이 국민의원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내일 새 원내대표 선출되게 되면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 그날 당일날 그럼 12월 4일 투표에는 저번처럼 불참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자유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보면요, 그때 그 원내대표 정진석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그때 법제사법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그때 자유투표를 그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두 번째 우리 탄핵 표결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전체적으로 불참이 아니라 아마 자유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좁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번 1차 탄핵안에서는 당론으로 부결 원칙 정하고 아예 본회의장에 참석도 안 하고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 다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투표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까? 헌법 기관으로서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탄핵에 대한 반대가 정당하고 명분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서 의원들을 믿고 투표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명분이 서지 않고 불안했기 때문에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역구 민심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방송 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뉴스와이드만 보더라도 아니 지금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반대파와 찬성파의 얘기를 들어보면 명분이 서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정치 관련 종사자인 제가 들어도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출근을 안 하고 빈 차를 보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을 들으면은 같은 당 의원으로서도 의혹입니다. 하지만 같은 당 의원으로서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좀 충격에 빠질 것 같고 또 결론적으로는 7일 날 대통령께서 우리 당에 나의 임기와 수습 방안을 맡기겠다, 일임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뭐 전국 안정 TF를 만들어서 2월, 3월 하야 뭐 이런 플랜을 만들었는데 바로 10일 날 3일 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기 퇴진보단 차라리 탄핵이 좋다라는 전언.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대통령께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들어버리면은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 겁니다. 민주당이 질서 있는 탄핵, 조기 퇴진 얘기했을 때
왜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그때 가서 안 한다고 하면 어쩔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국민의 현역들도 버텨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하실 얘기 네, 따로 맞습니다. 있다고 예. 김재섭 의원이랑 조경태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의원입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가통수권자로서 자기 책임에 대해서 전혀 일도 지금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슬퍼할지 이번에 만약에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이번 주 있을 토요일 날 탄핵을 저희들은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근접했다. 예, 거의 근접했다. 조경태 의원은 거의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몇 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건지. 사실 지난 주말에도 그거 굉장히 카운트를 했는데 결국에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걸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질서 있는 퇴진이 가장 치명적인 거라며 결국 퇴진 로드맵을 아무리 만들더라도 예.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건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게 되거나 그때 가서 약속을 깨버리면 다시 탄핵이라는 절차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 있거든요. 예. 거기다 두 번째는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적 고유 권한인 국군 통수권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상설특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총리에게 뭐 위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결함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결국은 이 퇴진에 대해서 거부하고 탄핵 절차를 원한다면 이 모든 이제 이 한동훈 표 그 구상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결국은 한동훈 대표 원래대로 했던 것처럼 직무정지 수순으로 발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이번 주 주말 되면 아마 그래 될 것 같은데 원래 매직 넘버는 8이거든요. 예. 8인데 지금 현재는 지난 1차 때 안철수, 김혜지 의원, 두 번째 지금 공개적으로 김재섭 의원, 그다음 조경태 의원 4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이제 4표 정도가 남았는데 지난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계엄 해제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18분입니다. 예. 그다음 어제 이제 내란죄 이제 상설 특검을 만드는데 한 24분 정도가 참여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있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마 새 원내대표 선출되고 아마 의원총회를 거쳐서 아마 12월 14일 날 아마 자유투표 형식 가져간다면 예.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그때 국민의힘에 의해 한 절반 정도 62표 정도 그때 이탈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12월 14일 날 또 보면 결국은 나름대로 자유투표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이탈표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보시죠. 뭐 2차 아마 탄핵안은 아마 제가 볼 때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짚어볼 문제가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 당내에서의 입지는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동훈 대표 어떤 당 대표로 어떤 대표로서 입지는 지금 따진 문제는 안 되는데 예.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보면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 굉장히 강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대국민 뭐 담화를 통해서 그랬죠. 당과 정부 일임한다고 하니까 질서 있는 퇴진 한번 시도는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산되는 것뿐이고요.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존속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함께했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국민의힘의 책임이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연적인 걸 선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만의 오롯이 책임으로 갈 수는 없고 예, 어쨌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책임을 면하는 하는 길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사퇴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질서 있는 퇴진만큼이나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질서 있는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체제는 결국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비대위로 하면서 일단 한동훈 체제가 아마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이번 탄핵 과정에서 약간 우왕좌왕 갈짓자 행보를 보였는데 예. 아마 이번 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좀 쾌도 남마식의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어젯밤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하면서 언론 기사들이 조금 나온 이후로 그 전으로 지금까지도 한동훈 대표가 이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한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이제 입지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적인 입지와 당내 입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적인 입지를 살펴보면 최초의 계엄령이 발령이 되고 계엄 해제에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야당과 도와서 해제를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여당에 18표 없었어도 과반을 이뤄냈겠지만 여야가 함께 이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이 탈당이었습니다. 예. 탈당과 같이 요구했던 그 세 가지가 사실 비상계엄이란 너무 큰 사건에 비해서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무엇이 나오겠지. 일단 하루 정도 생각을 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예. 한동훈 대표가 직무 정지를 내세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야당도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한동훈이 위기에서 뭔가 결단력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좀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과의 담화 후에 대통령을 만나고 오고 나더니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와 같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갑자기 국민들과 야당은 뭐지? 이거 대통령 놀이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의심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야말로 좀 갈짓자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 아직도 한동훈 대표는 지금도 국민적인 어떤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다. 여기는 그래요? 탄핵에 선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된다. 하지만 당내 입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지도부는 선출직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버리면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있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예. 한동훈 대표의 위치는 당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어려워지고 혹시라도 뭐 김옥균 프로젝트처럼 만약에 당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를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훈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평소에 본인이 주장하던 본인의 슬로건 같이 말했던 국민의 눈높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지금은 한동훈계 뭐 한 20여 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 함께 탄핵에 찬성을 하고 더 이상 뭐 구체적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조기 퇴진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에 찬성하려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이 당내 입지나 이런 것보다요. 저는 보면 탄핵이 되면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데 탄핵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정치적 고려 부분이 뭐냐면 조기 대선이 이제 가시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이 되고 나면 어쨌든 2달 내지 3달 뒤에 탄핵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만약 그것이 국민의 여론에 부합하게 되는 부분이라면 특히 그중에 또 보면 그 과정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적으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저는 이제 조기 대선도 가시화될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회가 맞을 수 있는 게 결국 조기 대선에서 그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울 그러면 국민의힘의 그럼 차기 대권 후보는 누구냐 이런 부분에서는 한동훈 대표 외에는 없다는 또 거론될 수 있다고 한동훈 해서. 후보를 대체할 만한 대한 부재론이라는 게 결국 뜰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아니면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선 서울시장이나 이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후보 정도로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저는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어지는 조기 대선 때문에 새롭게 대선 후보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행보가 아니고 좀 분명하게 바라보고 가면 본인에게 또 새로운 정치적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는 보이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지금 상황에서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대표실 앞에서 계속 여러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영상을 한번 좀 잠깐 볼까요? 대표실 안에 일단 한동훈 대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실 앞에 저희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여러 명의 취재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본인이 얘기했던 질서 있는 퇴진론이 지금 동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또 앞두고 두 번째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친한계를 중심으로요. 한동훈 대표가 뭐 제2의 이준석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당은요 그냥 내란 동조당 거의 뭐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의 패족이 되지 않을까. 원내대표 바뀌었다고 해서 뭐 짐 쌀 일은 없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공작이 더 본격화되겠죠. 한동훈 지도부를 최고위원 4명 사퇴시켜서 지도부 붕괴. 한동훈을 제2의 이준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노골화되겠죠. 핵심적인 그 찐윤으로 불리는 분은 원내대표로 해서 당을 장악하겠다라는 것들이 이게 과연 무슨 얘기지?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저는 너무 염치 없는 일이 아닌가 국민께 그리고 당원들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장동혁 최고와 그리고 진정호 최고에 대해서 친윤 사이트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사이트 이런 데서 계속 사퇴하라고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보면 결국은 당을 그 다시 친윤들이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 지금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이죠. 김종혁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를 들으셨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당 대표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제가 볼 때 내일 그 아마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마 그분 같은 경우는 원조 친윤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당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표결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탄핵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반대하는 그 당론이 그 결과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는 아마 탄핵이 가결된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내고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 새로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마 새로운 비대를 꾸려서 당을 접수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기 대선이 가시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년 뭐 탄핵 심판이 뭐 한 3개월 걸린다고 하고 하면은 내년 뭐 한 4월이나 5월 달쯤에 조기 대선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란죄 수사가 진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거나 긴급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이 즉시 전격적으로 하야하는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탄핵이 이번 주에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수순은 내란죄 수사 여부에 따라서 이제는 전격 하야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커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탄핵과 함께 동시에 고려되는 것은 이제 조기 대선이거든요. 그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대표로 가는 그 한 줌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탄핵은 탄핵이고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한동훈 우리 친한계에 있는 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당 대표직이 아니고 차기 대선에서의 어떤 준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 외에 그러면 새로운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는 누구가 될 수 있을 건지가 이런 이제 차기 대선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지호 우리 뭐 전략기획 부총장이 보면 어쨌든 대화 전략을 총괄을 하고 또 당 내부의 어떤 선거 전략이나 여러 가지 아마 전략을 기민하게 좀 짜내셔야 되는 분인데 너무 당 대표적 관점에서 아직도 친한계 대 친윤계의 어떤 당권 싸움에만 매몰려 있는 것은 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물론 이거는 이번 토요일에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재에서 그게 인용이 됐을 때를 가정한 얘기입니다만, 근데 앞서 저희가 수사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두 개로 정치적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에서 일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 탄핵이 되고 수사가 이제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경우의 수라 그럴까 이 사례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의 탄핵과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탄핵과는 사실 이 사건의 사이즈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받고 있는 충격조차도 다르고요. 예를 든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단 한마디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 경제공동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있었던 최순실이라는 분의 일종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위적인 성격이 있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 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이 큰 사건은 이런 비위 행위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국기문란, 국헌문란의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의외로 저번 사건 같은 경우는 다퉈볼 여지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 같은 경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당히 명쾌하고 빨리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수사도 진실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진실을 가지고 확인하는 대조 작업 정도면 저는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빨리 끝나고 바로 탄핵 심사도 저는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나지 않을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 그렇게 왜냐하면 또 그때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사건이라든지 탄핵 심판이라든지 투 트랙 자체가 이미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상당히 조금 변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명의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죠.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인데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저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이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들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모습도 우리가 이제 의연하게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다. 글쎄요, 저는 계파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지 않았고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좀 뜯어고치겠습니다. 일단 두 후보 얘기를 들어봤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런 계파 갈등으로 비춰지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탄핵이라는 아주 엄중한 상황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해제되는 여러 가지 지금 내란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내에서는 여전히 친윤계다, 그다음 친한계다. 약간은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후에 탄핵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당내 상황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는데 저는 지금 권성동 지금 의원이 조금 출사표를 던진 건 조금은 의외였거든요. 의외였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본인이 그래도 그때 2016년도 박근혜 탄핵을 그때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걸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 이제 권성동 의원이 나갔다는 거는 결국은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탄핵 반대라고 하는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그 속에는 결국은 아무래도 친윤계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의리를 지키겠다. 정치적 의리를 지키겠다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정치적 의리를 지켜서 어쨌든 탄핵 반대를 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겠다는 건데 저는 자꾸 2016년도에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냥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탄핵 속죄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번에 탄핵 반대를 해서. 그래서 그냥 본인이 지금 탄핵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리를 지키고 그다음 탄핵 속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
어떤 친윤계 주도의 어떤 새 판짜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한거로운 상황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저는 내일 아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는 기대를 하지만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이 보면 영남권 의원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친윤계라고도 할 수 없고 영남권 의원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면 영남권 의원들이 59분인데 59명인데 그중에 탄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내 다음 14일 날 두 번째 탄핵에 표결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3분밖에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6분 정도의 영남권 의원들이 여전히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내일 이루어질 새 원내대표는 또 권성동 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앞서 탄핵 이번에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는데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탄핵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당론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죠. 그 대신에 투표 그러니까 상황이 방식이 바뀔 수 탄핵 반대라고 하는 그 당론은 유지하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당론 유지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대로 당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투표 방식이 이제 자유투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원들이 이제는 조금 각자 양심에 따른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8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4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는 보이는 거죠. 앞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질서 있는 퇴진이 좀 무산되면서 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은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되느냐 김태호 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렵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당 재건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사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극한 직업에 이를 만큼 상당히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또 비상계엄이라는 이 TD의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누구도 맡지 않으려고 해서 추대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시국에 갑자기 경선을 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친윤 후보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또 새로운 정치의 좀 뉴노멀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것이 책임이 그 자리에 갔다가 잘못되면 물러서는 것이 사실 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요즘 보면 내가 더 잘할게라고 또 다시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전 다시 나서는 것이 저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느껴질까라는 의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만약 권성동 의원이 된다면 14일 날 있을 탄핵 2차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왜? 지금까지는 친윤 의원들은 조기 퇴진을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을 하면서 탄핵을 반대해 왔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의 일단 전언이긴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나 차라리 조기 퇴진보다 하야보다 나는 탄핵이 낫다. 나 탄핵 심판 한번 가서 겨뤄보겠다라는 입장을 말한다면 사실 또 권성동 의원은 앞뒤 스탠스가 좀 꼬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켜볼 일이지만 저는 당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그럼에도 친윤 어떤 출신 의원보다는 중립적인 의원이 조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무난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앞서 국민의힘 당대표실 앞에 저희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나오기를 지금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했던 말들이 있죠. 그 얘기를 듣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이건 사퇴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임명을 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것이고 사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건 뭐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외교를 포함한 것이죠. 누가 군통수권을 대리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당 안팎에서 나온 얘기, 비대위 얘기 나오던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2차 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가 9분인데 예. 지금 이제 추경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해서 8분이 되죠. 내일 이제 9분이 되는데 지금 그 현재로 볼 때는 그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가 다수파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자꾸 입장이 이제 뭐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긴데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아마 그런 부분도 얘기되지만 지금 당장 어떤 비대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보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단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 친한계로 분류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한동훈계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또 깊이 들어보면 일각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만약에 탄핵이 통과된다. 찬성표가 많아서 통과된다. 그러면 본인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 인요한 최고, 김민전 최고 이 3명에다가 친한계인 장동혁 의원 최고위원까지 합쳐져서 4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이게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가 되고 그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친윤계라든지 친한계에서는 이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의 어떤 누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다. 그래서 예. 한편으로는 지금 장동혁 의원이 캐스팅 보트가 됐다고 할까요? 어쨌든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외교 안보 분야 문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 통수권 국방부가 대통령에 있다고 했죠.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또 하기 힘든 상황이고 한덕수 총리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얘기하면서 국방을 포함해서 외교 업무도 하지 않을 거란 취지로 대통령이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언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북한도 오늘 또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적 권한으로 볼 때는 지금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직무 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국군 통수권이라든가 아니면 외교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질서 있는 퇴진이나 직무 배제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 거거든요. 예. 어쨌든 저는 뭐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의 뭐 미국 한국 대사라든가 아니면 미 국무부에서 오히려 걱정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창피스럽고 좀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다. 예, 이거는 예.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미국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국지전의 가능성이라든가 이걸 인한 뭐 제2의 계엄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는 안 된다고 예. 보고요. 단지 다행히 저는 한미 안보 동맹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좀 커다란 수혜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정국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이제 한미 안보 동맹에 따라서 전시 작전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인전시 작전권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한미 안보 동맹 덕분에 그래도 우리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어떤 재산 지키는데 예.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미군이 이 주한미군이 이 한반도에 주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내년 1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한미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손해되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예.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발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 윤 대통령인가 한 총리인가 라는 질문을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과 외교 체결권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외교 대화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 한독수, 한동훈 체제는 뭐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 탄핵에 대해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정당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해외에서 국빈이 온다거나 당장 다음 달 20일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미 트럼프 당선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게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고 그 권한을 헌법과 법적 근거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받아가지고 나머지 어떤 군 통수권이라든지 외교 체결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역사에 확실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대에 과거의 대통령이 이런 계엄과 관련된 잘못을 해서 이렇게 탄핵을 당했구나라고 교훈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진 사퇴나 하야 같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넘어가게 되면 후세에 가서 또 해석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그 첫 번째 불확실성, 외교적, 군사적,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은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이겁니다. 예. 내년에는 또 에이펙 정상회의도 앞두고 있죠.